축덕과 축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하성룡입니다. 하선영 기자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네.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저기 전달력이 원래도 떨어지는데 마스크 써가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진납세를 하는군요. 내가 그 네네. 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왠지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까지 앞에 쓰면 근데 진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쓰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또 마스크 쓰니까 그게 또 어색하고 색다른. 잘 써야 돼요. 어색하진 않은데요. 저는 마스크 안 쓰는 게. 하선영 기자가 마스크를 쓰니까 그냥 바로 있어. 있습니다. 얼굴이 커서 또 다 안 가려져요. 여기 옆에 볼살이 튀어나와요. 대형을 하나. 그래서 소리는 안 나잖아요. 그 들숨날숨 엄청 심했었잖아 너. 어떤 거요? 마스크 바닥바닥 된다고. 와 진짜 마이크 고장 난 줄 알고 그때 비닐 마스크였나 그게? 맞아. PD님이 깜짝 놀라갖고 무슨 소리죠? 들숨과 날숨 소리입니다. 거칠어요 소리가. 하선영 기자가 그 애매한 발음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시통역. 자, 이제 여름이 막바지로 가면서 빅리그가 개막을 했죠. 야. 해외파들이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볼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먼저 자 댓글 갈게요. 네, 주두 921님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여자 월드컵 이야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 골키퍼 선방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스웨덴 일본전도 그렇고 스페인 네덜란드도 그렇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탈락이 더 아쉽더라고요. 자, 여자 월드컵은 이제 결승전만 남았죠. 그렇죠. 스웨덴과 잉글랜드. 스웨덴의 방패가 뚫렸습니다. 스페인한테 뚫렸죠. 뚫리네. 스페인이 일본한테 망했잖아요, 완전히 4대 0으로. 4대 0으로 졌었죠. 4대 0으로 졌는데 일본은 떨어지고. 그 세 팀이 물고 불리는 관계가 웃겼어요. 조별리그에서 1, 2위 결정전에서 일본이 스페인을 꺾었잖아요. 네. 그리고 8강전에서 스웨덴이 일본을 꺾었나요? 네. 일본을 꺾었고 일본을 꺾은 스웨덴을 다시 미국도 또 스페인이- 꺾었잖아요, 스웨덴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우승 후보들 쫙쫙 꺾고 올라와서 올라와서 스페인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지금 결승 올라올 팀들이 또 올라왔어요. 또 보고 나니까. 파이팅. 스페인은 사실 예상을 잘 못했죠. 그렇죠. 근데 확실히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페미닌 그 여성 팀이 확 올라오면서 보니까 신기한 게 스쿼드의 절반 이상의 선수가 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이더라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때도 바르셀로나. 거의 바르셀로나였잖아요. 스페인 대표팀이. 그 뭐 나머지 한 3-4명이 또 레알 마드리드 선수예요. 사실상 그 두 팀의 스쿼드로 이루어진 뭐 올스타전 그래서 같기도 같은 하고. 팀에서 했었기 때문에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좋죠. 손발이 잘 맞았다는. 근데 스페인이 최근에 전력이 이렇게 확 올라오고 있는데 이전 전력을 보면은 지난 대회까지 앞서 두 번 동안 16강에 간 게 처음 16강에 간 게 최고 성적이죠. 네. 그리고 잉글랜드가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고요. 호주가 반란을 일으키나 했는데 그죠? 야, 1대1 동점골 1대1 먼저 1대1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두 골을 몰아쳤죠. 네. 근데 지난 프랑스 월드컵 때도 8강 팀 중에 7팀이 유럽 팀이었고 확실하게 여자 축구의 흐름이 이제 유럽이 확 올라오는 분위기로 가면서 흐름이 가는 것 역시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남자 축구로 번 돈을 여자 축구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만 노하우나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그렇죠. 역시 관중도 뭐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돈이 부럽습니다. 다음이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28분 9초에 주바페님의 질문이 너무 소름. 뭐였죠 질문?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찾아가서 28분 9초를 봤는데 음. 제가 질문 안 하던데. 아 이게 또 유튜브랑 유튜브 다르고 오디오 아. 전용이 달라서요. 아. 이때 질문하셨던 게 그 태풍 오는데 그 경기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 제주랑 인천 그래요? 제주랑 포항이죠? 제주 포항. 예, 포항. 그 경기는 어떻게 하나요? 취소됐다는 그 경기. 예, 근데 그 경기 전에 네, 질문을 해서 했는데 딱 연기가 돼버렸죠 이번에. 너무 어이없이 취소가 되긴 했어요. 그것도 경기 1시간 전에. 예, 말이 꽤나 취소가 됐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취소를 했으면 주바페처럼 앞을 내다보고 네. 이 경기는 안 되겠다, 되겠다. 했으면 했어야지. 별 문제 없는데 포항이 이제 제주도까지 와서 몸 풀라고 딱 하는데 몸 풀고 있는데죠. 몸 풀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 취소를 해버리니까 심지어 뭐 선발 라인업도 발표를 했는데 발표했겠죠. 1시간 네. 전이니까. 한 시간 전이면 하죠.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황당하게 경기 개최 여부와 취소 연기 여부는 경기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경기 감독관이 경기 3시간 전에 여러 가지 안전 상황이라든가 날씨 변수들을 다 파악해서 경기 오케이 이날 경기 열 수 있겠다. 막상 그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경기 시간대 비도 조금밖에 안 오고 바람도 많이 안 불었다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경기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쿠. 그런데 그래도- 경기 감독관이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좀 약간 심폐소생술하는 느낌도 좀- 마이크 괜찮아요 소리? 우리 인턴 PD가 막 엄청 웃는데. 약간 의학 드라마에 어디 지금- 산소 호흡기 들고 얘기할 아니 때 그 그거 느낌 있죠.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선배님 파이팅. 하여튼 네. 습습 후 파이팅. 경기 음파.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경기 감독관들이 다 경기 오케이를 했는데 이게 왜 취소가 됐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제주도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하지 말라. 태풍 위험으로 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경기 시작 1시간 반 전에 통보를 했고 그거를 논의하다가 대한축구협회가 결과적으로 경기 1시간 전에 이미 선수들 선발 라인업 다 발표. 또 한 번의 일방통행이네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 현장 상황을 모르는 이 공무원에서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네. 맞습니다. 현장 와서 보고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때 잼버리고 뭐고 이 상황이 어수선하니까 조금이라도 또 그- 태풍 상황에서 혹시라도 뭐 맞아요. 안전사고라도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안 일어나라도 뭐가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안 하면 문제가 안 뭐 되는데 안전불감증이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알아서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아쉬운 거는 이런 그럼 결정을 미리 했어야죠. 그렇죠. 그거죠. 이런 결정을 태풍 내릴 수 예고는 있어. 이미 일주일 전에 됐었는데. 그리고 그날 예를 들어서 그날 경기 1시간 반 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오전에만 이 얘기를 있었어도 했었어도 괜찮아. 그렇죠. 그래도- 그럼 팬들 경기장 다 오고 이날 포항 원정팬 100명이 제주도로 왔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비행기 거예요? 값, 예. 숙박값. 미리 태풍이 이렇게 예보돼 있으면은 뭐 미리 하루 이틀 전이라도 해줬으면 그 팬들이 당일날 그렇게 오지도 않았을 것뿐만 아니라 포항 구단 같은 경우는 이날 태풍 얘기를 듣고 원래는 하루 전날 입도를 합니다. 경기. 근데 이번에는 입도. 네. 음. 근데 이번에는 입도 히로부미 아니고요. 아, 입도.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포항이 제주도를 가다가 거의 비행기가 계속 딜레이되고 해가지고 경기 시작 몇 시간 전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리 그것 때문에 갔나요? 포항은 이번에 하루 전이 아니라 이틀 전에 미리 갔어요. 아 미리 갔구나. 그리고 나오는 스케줄도 결항을 대비해서 경기 끝나고도 며칠 더 묵는 걸까지 다 감안해서 오랫동안 그 태풍에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미리 만반의 그렇죠. 준비를 하고 갔는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비도 별로 안 오고 예. 일찍 갔더니 숙박값만 더 들었네요. 그래. 포항은 그렇죠. 그게 숙박값만 더 들고 목요일이었나요? 경기가 수요일이었죠. 네. 경기가 9일 경기. 수요일이었죠. 9일 경기면 수요일이었나요? 예, 수요일이었으면 그렇습니다. 목요일 네. 그 당시에 저희 사회부 출장 가는 거 보니까 그 목요일 아침에 통영으로 온다고 하면서 통영으로 출장 가는 걸 봤는데 맞아요. 그 제가 특보했는데 제주도는 아침에 지나갔는데. 그렇죠. 다음 날 아침. 네, 그래서 다음 날 예, 아침. 예, 예. 저도 그래서 기사로 보니까 그 포항 선수들이 약간의 그 항의차 행위였을까요? 그 킥오프 시간이 됐을 때도 계속 그 경기장에서 훈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 경기 칠 수 있는 컨디션이 됐는데 제주도에서 네,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계속 훈련을 아니, 좀 그렇죠. 몸풀고. 경기가 취소되고 경기 시간에 훈련을 한 거예요. 거기. 네. 포항은.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문구가 저는 또 제주도에서 보낸 공문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협조를 국가적으로 강요했나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 경기가 열리면 안전 불감증을 조장할 수 있다. 마치 구단들이 뭐 안전을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약간 몰아가잖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 구단들 안전 불감증 왜 이렇게 심해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네. 소름이었습니다. 소름. 네, 그래서 다 안 읽었군요. 태풍 때문에 제주 FA컵 2경기 시작 전에 급 취소. 요 근래 들은 회차 중에 주 기자님도 시작부터 화내는 거 처음 봄. 이번 K리그 사태가 총 5개 타격. 여기에다가 어제 FA컵 취소까지 하면 최종 7개 팀이 이번 주 카오스가 된 리그는 역시나 후순위였다는 누가 축구계 및 팬들이 보이콧 수준의 의견을 연맹이나 협회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보이콧 하겠습니다. 오. 와. 선언하신 건가요? 이제부터 나오지 마. 하성룡 기자는 숨 좀 고르시고요. 네. 네. 하얼빈의 장채님이요. 9월 선수 선발도 A매치 상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결국 1승도 못한 상황이라 1승이 우선이었다면 그 전에 원격이 아니고 한국에서 좀 신경 쓰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팬들이 오죽하면 A매치 상대 베트남까지 추측하던데 왜 나오는지 역으로 알겠네요. 그 사이 일본은 이미 A매치 상대팀 정리 완성. 상황 보니까 잔디 못 쓰게 얘기를 했다는 거면 K본부를 지적해야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은 힘도 없고 아마도 문체부에서 잔디? 그냥 공연이 우선이다 마인드였을 테니 현장 보니 이미 잔디는 다이, 리그도 다이. 잔디 얘기는 뒤쪽에 뒤쪽에서 질문이 있더라고요. 음. 예, 거기서 말씀드리겠고요.
잔디 전문. 잔디가 가장 관심이죠 오늘. 네. 예, A 매치 얘기해 보면은 정말 일본이 일찌감치 상대 팀들을 다 정해놓고 네. 일본도 유럽 원정을 이번에 하거든요. 상대 팀들이 독일, 튀르키예요. 충분히 어떻게 얼마든지 타이밍이 맞았나 보네요 독일하고는. 독일 같은 경우는 두 경기 다 친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튀르키예는 한 경기가 유럽 예선인가 있습니다. 한 경기가 빈 상황에서 그걸 일찌감치 파고들어서 그렇게 했고 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럽 두 팀 유럽에 가서 원정평가전을 하려던 게 원래 처음에 웨일스와 멕시코로 하려고 했는데 멕시코가 TV 중계권 관련해서 협상 막판에 계약서 쓰기 전에 경기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멕시코랑 같이 또 경기를 하기로 했던 사우디도 붕 떠버렸죠. 결국 붕 떠버린 사우디와 우리가 유럽에서 그렇게 사우디하고 우리가 왜 유럽에서 하죠? 아시아 국가 둘이. 그래도 경기장은 그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서 그 사우디가 그 스폰으로 있는 뉴캐슬의 뉴캐슬 홈구장에서 합니다. 첫 경기 웨이스 사우디 홈 경기네요. 그렇게 그렇게 봐야겠죠. 첫 경기는 웨이스 카디프 시티 거기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옮겨서 뉴캐슬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를 결정했는데 이걸 또 협회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클린스만 감독이 1월 아시안컵에 대비해서 우리가 중동 팀하고 두 팀하고 붙거든요. 아시안컵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오케이를 해서 이 추진을 했다라고 하고요. 와. 10월 달에 A매치도 어제 발표가 됐어요. 네. 한 경기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첫 번째 경기로는 튀기지. 튀니지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역시 A매치를 보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되게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같이 하죠 보통. 그렇죠. 보통 일본에서 1차전 한 팀이 우리랑 2차전 2차전 하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서 1차전 하면 일본하고. 네. 미치에서. 이번에 튀니지 역시 일본에서 10월 달에 평가전을 하고 뭐 우리나라 순서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고 일본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경기까지 조합이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를 팀들은 다 밀집 수비를 할 것이다. 우리 팀을 상대로. 그래서 밀집 수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 대비. 네, 그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베트남 쪽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아. 베트남하고 평가전을 한 적이 있나 있나요? 모르겠네요. 저 되게 근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생소하게 평가전은 거의 들리는데. 없었던 것 대회에서만 같고요. 만나지. 평가전은 글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베트남을 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팀이 가서 그쪽 그렇죠. 대표팀하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예전에 뭐 킹스컵이나 우리 프레지던트컵 그때는 뭐 쪽 그거는 당연히 많이 만났을 갔고. 텐데 베트남을 우리가 초청한다라는 게 베트남에서는 무조건 환영할 일이죠. 우리랑 그렇죠. 간 팀이라 하는 거거든요. 팀이랑. 근데 이제 박항서 감독이 있으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팀이라든가 저 김판공 감독 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명분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A 대표팀 감독이 우리보다 강한 팀하고 보통 A 매치를 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처음 보고 사실 뭐 봅니다. 전에 이제 벤투 감독님 같은 경우에 항상 강팀과 만나고 싶다 해서 그런 매치업을 보통 성사시키고 감독들은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네. 반대로 감독이 승부사라면 네. 김학범 감독도 무조건 센 팀하고 그렇죠. 한다고 항상 센 팀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여하튼 베트남. 네, 그래서 옆 나라 일본은 그 기간 동안 캐나다랑 튀니지 아니 그뭐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특이하네. 차라리 우리 뭐 이브리그 올스타를 구성하던거나 그 밀집 수비를 그러니까 약간 우리와 수준이 좀 낮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상대가 굳이 밀집 수비를 대비해서 이 아까운 A 매치를 날리는 거는 좀 유럽파 다 불러가지고 혹시 큰 그림? 첫 승을 위한 아 근데 구월해야죠. 그렇게 해서 첫 승을 하는 게 글쎄요. 그게 큰 그림인가요? 쫄보 그림. 뭐, 작은 마음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뭐 다들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네. 생각은 많겠죠. 예. 참만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예.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댓글 읽을게요. 축구돈시님이요. 이게 1월 일인지 모르겠네요. 축협도 구단도 팬도 모두 피해자인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70년대 전체주의 국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이면 가능했을까요? 네, 이번에 잼버리 사태 난리가 났겠죠. 그 가능도 안 했을 것 같고 거기는 국가에서 명령을 해도 기업체가 거부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거 비밀번호 풀라고도 안 풀잖아요. 안 풀죠. 예. 조사할 때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마디면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그 이번 공연이 펼쳐지는 과정이 네네네.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맞아요. 예, 한마디에. 한마디에 저 외줄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지금 말 한마디지. 말 잘못하면 축덕숙덕마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대부분 K리그 팀들의 경기장 관리를 못하니까 K리그 팀들은 거의 다 을이에요. 경기장 대관 관련해서는. 을이죠. 그렇죠. 관리공단이 갑이기 때문에 또 관리공단은 근데 또 위에 또 있고. 그렇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게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단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축구장이 구단 소유였다면 그쵸. 구단 소유였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였어도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구단 소유는 뭔가 구단주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모아- 네, 모았겠죠? 그렇죠. 했겠지만 네. 어찌 됐든 구장을 구단이 관리를 했다면 그러니까 팬들이 더 들고 일어나거나 뭔가 좀 더 저항이 강했을 네. 텐데 조금. 이번에 뭐 저항이 없었잖아요, 거의. 이 뭐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초전도체. 소돈조체 그냥 떠 있었죠. 실온에서 상온에서 다음 댓글입니다. 토끼 52님이요. 주바페 귀엽게 안돼 난 댕댕이 발이야를 외치고 연장전에서 부상으로 오열 맴짓. 와우 저 비싼 잔디에 의자 쫙. 잔디 전문가 하성룡 기자님 비싼 하이브리드 잔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아 저는 그 공연 전에 사진 돌았잖아요. 네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 사진 보면서 좀 공포감까지 느꼈거든요. 와 이거를 이렇게 깔아 뭉개는구나 그냥. 그냥 아예 네. 다. 너무 따닥따닥. 뭐 어느 하나 남겨진 것 없이. 그 장면이 정말 맴짓이었잖아요. 진짜 뭔가 잔디도 짓밟히고 이 팬 마음도 짓밟힌. 우리의 맴짓이 더욱 컸던 이유는 앞서서 효과가 있었죠.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전 때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렇게 바로 배수가 되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놓은 잔디를 다시 망친다. 앞에 너무 좋은 스토리가 소개되고 이게 오니까 사람들 마음이 더 컸던 건데 잔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거의 한 12억 원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만든 잔디 이제 완성형 정도 완성해서 올 시즌에 이렇게 잘 쓰고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17일 오늘 17일이죠. 네. 어제 복구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잔디 복구 뭐 공사가. 기사가 떴더라고요. 속보 막 이래가지고 17일 뭐 전에 복구 완료 막 이렇게 속보 자막 뜬 건 봤었어요. 네, 복구가 완료됐는데 그 과정을 완료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되나요? 그 상식적으로 그거를 그게 몇 년 걸렸잖아요. 땜질이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일단 걷어낸 것까진 봤는데 네, 저도. 걷어내고 이제 그거 다 이제 다시 채웠다는 얘기겠죠. 복구 그렇죠. 완료라는 의미는.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은 무대가 설치됐던 공간이 골대 앞쪽이었어요. 골대 주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골대 주변은 100% 너무 손상이 심해서 오 마이 갓. 잔디 손상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또 태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무대를 딴 때보다 더 무겁게 하중을 거기 무겁게 만들어놨어요. 어머 어떡하지? 돌을 올려놓고 해가지고 무대 안전을 위해서 문제는 잔디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흙들까지 낮아졌어요. 오 마이 갓. 다른 그라운드에 비해서. 그럼 채워야 되네요. 혹시 공 그거. 가만 놔두면 그쪽으로 흐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골문 쪽으로 이미 예. 어드밴티지가 있- 기울어진 경기장? 네. 그래서 아. 이 잔디는 되살릴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그 골대 쪽 잔디를 쫙 드러내나요? 예, 왼쪽 코너킥부터 오른쪽 코너킥 자리까지 쫙 뜯어가지고 아, 그건 뭐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 네. 실질적으로 그 일단 거기다가 지으면 무겁게 지을 수밖에 없죠. 안전하게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잔디를 걷어낸 다음에 흙을 파가지고 다시 높이를 맞춘 작업을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하이브리드 잔디 새로 까는 게 약간 카페트 같은 느낌이에요. 7곱하기 10m 이 크기의 한 판을 이렇게 그렇죠. 이어서 라인을 쫙 했는데 그거를 깐 작업이 이제 어제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머지 19일 경기까지 현재 연맹이라든가 공단에서 파악하기로는 19일 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을 내렸는데 관건은 관건도 돼요. 그 새로 심은 잔디에가 뿌리를 얼마나 내릴 수 잘 있느냐.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 있어. 그럼 이게 운동하다가 막 기간이 매 경기 뜯었다 붙였다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탈부착식 등 기간이 조금 며칠 걸려야 흙에 뿌리가 내리고 이게 그러니까요. 결속력이 근데 생기고 바로 거기서 경기를 경기를 해버리면 하니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거의 매일 이제 물을 뿌려주고 있고요. 지금부터 나무 경기 때까지 자주 물 뿌리면서 잔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세상에. 하는 중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골대 앞쪽이라서 선수들이 엄청나게 스프린트를 해가면서 방향을 바꿀 때 잔디가 손상이 제일 많이 됩니다. 파이는 거죠. 밀리거나. 그런 작업이 골대 앞이라서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골대 앞에서 그러니까 무대 부분은 그렇다고 쳐도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잔- 다른 부분은 그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하면 밀도라고 표현을 하죠. 잔디가 촘촘하게 나 있던 잔디가 눌리면서 듬성듬성 이렇게 아, 죽어 숱이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다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대공사가 되는 그거는 거고 안 되죠. 경기에 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듬성듬성 이렇게 잔디가 좀 패이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잔디를 좀 살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살아라, 어떻게 박수. 평탄화 작업을 조금 해놓은 응원해 상태예요. 잔디야. 넌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지금 잔디를 믿는다. 파이팅. 공사를 마치고 나서 본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보이기에는 깨끗한 잔디 괜찮다. 상태로 보인대요. 아, 보이지만 멀리서 봐야 되나? 그게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경기 시작되고 경기가 거칠어지고 다 하면서부터 들리지 그 않을까요? 듬성듬성했던 부분이 분명히 좀 파이고 문제가 생기고 할 거는 분명하고요. 부상도 염려가 되네요. 그렇죠. 그 파인 부분이라든가 새로 깐 잔디와 그 옆에 있던 잔디에 결속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약간 그 홈이 홈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 홈이 생기겠죠. 지금은 없지만 아. 경기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그러면 생기면 선수들이 거기에 걸려서 발목이 돌아가거나 그런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평탄화 작업은 완료됐다라고 하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잔디가 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죽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공이 튀게 되겠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러면 초반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경기 이제 후반 가면은 잔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걸로 좀 그렇죠. 예상됩니다. 지금은 당장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지나가면 뿌리 못 내리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추해지겠죠. 잔디가. 그럼 정부는 근데 지금 이제 복구가 완료됐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한 3년 걸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정도 걸렸는데 네. 이게 며칠 만에 복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음. 지지난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즌 막판에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싹 간다고 종합운동장을 좀 몇 경기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 맞아요. 마무리를 거기서 했었는데 그럼 그만큼 뭐 한 서너 달 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잔디가 뭐 좀 뿌리를 잡고 뭐 내려앉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그냥 뭐 며칠 만에 결정을 해서 한 시즌도 그냥 막말로 착살 내놓고 그래서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뿌렸었어요. 며칠 전에 뭐라고 뿌렸냐면은 이거 잔디 복구 예산을 또 FC 서울을 서울 FC라고 써갖고 또 욕 먹었죠. 서울 FC라고 써서 서울 팬들이 가장 부들부들하는 거거든요. 그거. 욕먹었다가 나중에 서울 FC 서울로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팬들이 문체부를 채문부라고 바꿔버리기 시작했죠. 뭐 그렇게 불러도 되네요. 채문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마디로 급한 불만 끈 상황이고요. 듬성듬성 패여 있고 한 것들은 A 매치 기간 휴식기 동안에 조금 또 복구해서 한 11월 정도까지는 돼야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료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그러게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번에 아 그러니까 진짜 제가 나라 재정까지 걱정할 건 없는데 너무 많이 써서 참 결국 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복구하는 돈도 다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채우나 우리가 채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달 12억 들었다 했나요? 그 복구만 하는데 12억에서 15억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복구? 이번에 잔디. 복구하는데? 네. 이번에 복구하는데? 네. 잔디 전체를 까는데 10억 들지 않았나요? 잔디 전체를 까는 게 12억 정도 복구하는 들었죠. 게 많이 네. 자, 이거 가짜 뉴스 너. 근데 아니 어제 주민세 내라고 통지 날라왔던데 맞아요. 이 돈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저도 됐어요. 하여간 아휴. 더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서울 대구 경기가 어떻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임동길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K리그엔 왜 우천 취소 규정이 뚜렷하지 않은 건가요? 물론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스포츠지만 강수량 기준을 정해서 우천 취소를 해도 되지 않나요? 관중들도 관전에 불편함이 많고 비가 많이 오면 선수들 경기력, 부상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왜 강수량에 대해 규정이 없나요? K리그는 비가 많이 와도 경기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수중전을 많이 보게 되죠. 맞아요. 슈팅을 했는데 골대 앞에서 물 운동에 멈춰서 가질 않고. 그 낭만이 있어요 또 나름. 그렇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불과 한 1, 2주 전에 전북 경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그렇게 해서 골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낭만이 있는데 물 어시스트. 물이 잡아줬어 공을. 너무 좋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름의 그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K리그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한 번쯤 비 속에서 경기를 봐줘야 또. 그또 맛이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전남에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온 수중전이었거든요. 그날 경기 끝나고 나와서 주차장 갔더니 바퀴가 다 잠겨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퀴가 잠겨 있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 경기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저도 품맥걸 촬영할 때 태풍 온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봤거든요. 우산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경기도 다 되고. 네. 예전엔 진짜 비 많이 오고 바람까지 엄청나게 불었어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코너킥을 날리는데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이? 코너킥이 거의 날아가고 중앙선까지 갔어요. 휘어가지고 공이
바람보나 골키퍼 골킥하면요 골킥. 하프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수비수 쪽으로. 아 그치. 아, 거의 공이 막 그렇죠. 유턴을 해요. 유턴. 네. 그래도 축구를 하죠.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야구가 항상 태풍이나 우천에 취소할 때 축구 기자들이 많이 하는 말, 우리는 태풍화도 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강수량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악천 후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기 지연 및 취소를 결정할 때는 강수량보다는 천둥번개 아닌가요? 낙내, 그쵸? 낙내 위험하죠. 그 선수가 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낙내 요소가 있을 때는 좀 당연히 그것도 경기 감독관이 3시간 전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경기 취소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게 강수량은 아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라톤 하프 마라톤 달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강수량이 많아도 경기 감독관이 충분히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는 진행되고요. 강수량이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뭐 경기장별로 배수 시스템이 달라요. 아, 강수량을 기준으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0mm가 왔는데 서울 완전 어떻게 잠긴. 경기장은 그냥 30분 만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어느 경기장은 50mm 왔는데 잠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배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강수량은 일단 야외 스포츠에서 비 때문에 차질을 빚는 대표적인 게 야구잖아요. 네. 그렇죠. 야구는 이제 공도 작고 굉장히 그 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이 손으로 잡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비 때문에 취소된 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비 때문에 잔디가 완전히 그냥 밭이 돼가지고 그럼 이런 경우는 있어도 비 자체만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조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좀 미루거나 하죠. 네. 그래서 경기 감독관이 경기를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는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둥번개, 낙뢰 같은 경우랑 한계가 더 있습니다. 안개가 많이 낀 경우. 아, 아, 맞아요. 그렇지. 안 안 보이니까. 보이니까. 네. 제주에서 시야 했던 확보가 적이 안 있었던 돼서. 것 같은데. 네. 강풍도 좀 꽤나 있었던 것 같고. 바람 때문에도 잘 취소. 바람 때문에 바람도 없어요. 예. 경기는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예를 들어 바람 때문에 경기장 천장이 뭐 무너질 것 아. 같다라는 안전 문제가 생긴다면 그는 경기를 취소할 수 있죠. 어쨌든 똑같은 자연 조건이기 때문에 네. 뭐 양 팀 다. 자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파들이 대거 네.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부터. 와 근데 해외파가 참 우리 매해 축덕수덕을 하는데 이렇게 점점 늘다니요. 그러니까요. 엄청 풍성해졌어요. 처음에 막 손흥민 선수만 얘기했던 것 같았는데. 골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주장이 됐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이 상위권 팀의 런던을 주장이 대표하는 된다는 거. 우리나라 선수가. 굉장히 뿌듯한 소식이었고요. 뽕이 차올랐죠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첫 주장의 첫 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줬죠. 페널티킥? 아니요, 그 경기력적인 거 말고 경기 킥오프 전에 인상적이긴 하네요. 인상적이죠. 보통 선수들이 원정팀 가서 그렇죠. 원정팀 스크럼을 응원도 가서. 가운데에서 하는데 토트넘 원정 팬들 앞에 가서 스크럼을 음. 짜서 화이팅을 하고 팬들에게 직접 박수를 보내주고 음. 이게 손흥민 선수의 아이디어였다고 어. 이거를 추후에 부주장 메디슨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메디슨한테 뭐 문자를 했대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손흥민 선수가 냈고 다 오케이 괜찮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던 약간 팬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손흥민다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고 그죠? 네. 우리가 너희들을 이겨줄 테니까 경기 전에 인사할게. 아, 이긴 걸 미리 얘기하는. 경기 내용은 좀 아쉬웠죠. 아까 뭐 페널티킥도 내줬고.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솔직히 수비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날 주장의 책임감이었는지 의외로 수비에 적극 가담하다가 다른 경기보다 더 수비에 적극. 평소에 좀 안 하던 네.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정도까지 그쵸, 밀착 하지 수비는 하지 않았는데. 않는데 네. 상대 페이크에 약간 조금 당한 의욕이 느낌이죠. 좀 앞서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력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게 프리시즌하고 전술이 손흥민 선수의 롤이 조금 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리시즌 근데 그 이유는 케인이 있냐 없냐. 그렇죠. 케인이 없을 때 네. 손흥민에게 그 전달되는 부담은 엄청나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청나게 조금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양쪽 측면 공격수들을 약간 사이드 라인에 붙여서 공격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케인이 최전방에 있고 손흥민이 왼쪽에 설 때는 그거를 케인이 좀 뒤로 후방으로 내려오면 손흥민이 그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양쪽 측면 풀백들이 양쪽 끝에까지 올라오거나 메디슨이 커버하거나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됐어요.
케인이 빠진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그 최전방 역할을 했는데 히샬리송은 약간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전방에 머무르는. 그렇죠. 약간 최전방에 이 선수가 예전에 과거에 측면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주로 머물거나 약간 그 활동 반경이 그렇게 케인처럼 미드필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동선이 겹쳐요. 손흥민은 그래서 측면에서 거의 히트맵을 제가 봤는데 페널티 박스 왼쪽 꼭지점 있죠. 꼭지점에서만 동그랗게만 형성이 돼 있어요. 아. 옛날에 윙백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윙백은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위아래로인데 손흥민 선수 이번엔 딱 그 자리. 거기만 거기서 거기만. 조금만 더 뒤로 왔으면은 이른바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곳 거긴데 거기보다 좀 더 앞에 그쪽에만 한정돼 있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봤던 클루스테스키 역시 똑같은 공간에 거기 있고 그 히샬리송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히샬리송은 페널티 박스 바로 근처에만 형성돼 있고요. 메디슨은 그 아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히샬리송이 방을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니까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공간으로. 사이드에 약간 고립된데다가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10명이 밀집 수비를 했거든요. 사이드에서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틈도 없게. 드리블로 이걸 파하고 나올 틈이 없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날 경기 보면은 클롭세스키 오른쪽, 손흥민 왼쪽, 히샬리송 최전방, 중간에 메디슨까지 4명이서 유기적인 움직임이 크게 많이 없었던 그런 아쉬움.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롤이 프리시즌 때 케인이 있을 때랑 다르게 측면에만 그냥 좀 한정됐던 그런 경기였어요.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저도 것 충분히 같아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케인이 가면서 손흥민이 부담도 커지지만 그 득점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첫 경기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게 히샬리송이 아까 측면도 봤었다고 했잖아요. 히샬리송도 측면에서 그 충분히 돌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에버튼 때 측면 봤던 것 같은데. 에버튼 때도 측면과 중앙 많이 많이 봤고 봤- 그 전 팀에서 측면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개막전 그 마지막 슈팅은 좀 아까웠어요, 그죠? 약간 그 아. 흐르는 거 가장 네. 좋았잖아요. 골키퍼가 거의 뭐 약간 1대1까지는 아니지만 공간이 확실히 보이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걸 니어 포스트로 때렸죠. 그렇죠. 예. 좀 신중해진 느낌이 있어요. 신중하게 찬 느낌. 조금 흔히 말하는 골키퍼 얼굴 보고 찼으면.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또 그런 슛 되게 잘 쏘잖아요. 근데 이게 땅볼로 찼잖아요. 그거를 그게 좀 아쉬웠어. 강하게 때린다기보다 약간 인사이드로 밀어뜨리는 맞아요. 슈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교하게 차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거를 그냥 냈다 세리는 슈팅이었으면 얼굴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좀 그 의욕에 넘쳐서 페널티킥을 내줬다면 또 좀 더 너무 신중해서 그 슛이 막히지 않았을까. 네. 확실히 이 주장 완장이 좀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예전에 쉽지 그 않지. 대표팀만 생각하더라도 원래 에이스 역할만 맡았던 선수가 주장까지 하게 되니까 그때 약간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뭔가 좀 더 뭔가 더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고 또 다른 선수들한테 양보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 경기에서 뭐 슈팅도 그렇고 수비하는 모습도 그렇고 부담을 느끼면 또 부담도 느끼고 신중해지면 더 굉장하죠. 신중해지는. 주장이라는 자리가 네. 신경을 써야 되고 야구에서는 타순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몇 번 타순으로 네. 들어가느냐에 네. 따라서 부담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변화만 줘도 그 스포츠라는 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는 주장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쵸.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혹평들이 좀 많았나요?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한 군데 BBC에서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 아니 무슨 첫 경기만이야 막.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그렇죠, 뭐 다 결과 보고 하는 얘기들이라 그리고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면은 이렇게 좋은 평가가 좀 받기 나오기 어렵죠. 힘들죠. 네, 그래도 BBC가 역시 그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 BBC가 갓비씨 손흥민의 데뷔전을 좀 긍정적으로 네, 보긴 바라봤네요. 했네요. 올 시즌 새로운 주장을 맡았고 틀림없이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훌륭한 등장이다. 등장이고 매우 열정적인 선수다. 이 경기력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평가한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뭐 희망적으로 바라본 것은 이제 해리케인 선수가 나와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전체적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이 한 경기를 통해서도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가 보였다. 전반적으로 공격에 좀 에너지가 돌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케인 떠난 상처에 약 발라준 메디슨. 이거는 뽕 PD가 잡은 소제목이에요? 아니 어디서 봤습니다. 봤죠? 메디슨이 약이니까 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있어요. 아 그렇죠. 소설이죠. 메디슨이 부주장이군요.
네, 네, 이적하자마자 로메로와 함께 부주장이죠. 도움 2개를 하면서 메디슨은 아주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부주장은 부담이 별로 없죠. 이날 부주장단들은 활약이 좋았죠. 그렇죠. 그 부담이 덜해서 메디슨은 그런가? 메디슨은 주장의 힘이죠. 이동을 부주장의 활약은. 네. 그렇죠. 다 주장이 시킨 걸 거예요. 주장이 총대 메고 또 다른 부주장 한 명 로메로는 헤더골을 로메로. 넣었고요. 헤더- 근데 물론 골 넣고 나서 그 전에 있던 내진탕 실수 때문에 바로 교체가 됐대요. 아이고. 내진 그 전에 조심해야 전반 돼. 4분인가 5분인가 상대 공격수와 헤딩 위험하다 머리끼리 부딪혔어요. 그래서 의료진 음. 투입돼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6분 뒤에 헤더골을 넣었어요. 헤더골을 넣고 로메로 선수가 약간 어지러움 증상 보이니까 감독이 바로 빼버렸는데 로메로는 나 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셔츠를 던져버렸죠. 네, 불만을 불만이 표현- 좀 아니 표현하면서. 그건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내진탕은. 그거는 감독이 잘 판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바로 검사해봐야죠. 네. 근데 메디슨이 정말 찔러주는 패스가 확실히 좋은 선수인 게 레스터 시티 때부터 워낙 능력은 증명된 선수였고요. 이날 히샤를리송 선수에게 정확히 한 2개 정도 키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줬었는데 그 마무리가 좀 안 됐던. 근데 뭐 키 패스도 그렇고 6개 기록했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메디슨 선수의 여러 가지 스탯이 좋았는데 일단 토트넘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터치 86회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사실 그 메디슨 선수가 있는 자리가 가장 뭔가 상대방의 견제가 심한 자리잖아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근데 거기서도 패스 성공률을 88.9% 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정말 볼 잘하는 선수. 왜 이제 왔을까? 케인 선수 있을 때 이번에 영입한 선수죠. 네네. 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합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메디슨이 전담 키커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맡던 전담 키커 역할을 메디슨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메디슨이 첫 골 로메로 선수의 헤더골 장면에서 프리킥을 정말 날카롭게 골대 앞쪽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제 롤이 거기서 좀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키커도 이제 안 하면 한동안 뭔가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활용법 찾기가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세트피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죠. 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은 어땠나요? 공격 앞으로죠. 공격 앞으로인데 수비라인 끌어올리고 예. 위험하죠 좀. 그렇죠. 왜냐면은 이 실점이 전에 많아질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전에 있던 팀이 셀틱이었어요. 셀틱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을 거의 이런 말로 그 팀은 공격만 15년 앞으로 해도 팀이죠. 되는 네. 팀이잖아요. 공격만 해도 되는 팀이라서 그 전술을 통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 전술에 대한 얘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까라고 나온 거고 음. 포스테클로 감독이 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전술의 문제는 뒷공간이 엄청 많이 뚫리게 되죠. 특히나 중앙 수비수 빼고 양쪽 풀백을 이 감독 스타일이 풀백을 전진시킨 스타일이 아니라 풀백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양쪽 풀백을. 그러다 보니까 뒤쪽 양쪽 사이드가 엄청 많이 털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그래서- 중앙 수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앙 수비와 그 앞에 지켜주는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그래서 이날 두 번째 골 로얄 선수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잖아요. 로얄 네. 선수가 득점한 위치를 보세요. 페널티 박스 정면이에요. 그쵸. 뭐 가운데로 사실 들어가게 하는 뭐 스타일. 손흥민 존에서 쌌다 네. 봐도 무방한. 자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교체 출전해서 일단 감독이 교체돼서 네. 이번에도 로페테기였죠 전 감독이. 네, 전 감독이. 로페테기 감독은 나름 황희찬 선수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감독이 오닐 감독. 감독이죠. 황희찬 그건 선수가 어떨까? 로페테기 감독을 되게 좋아했대요. 네. 어, 본인 근데 서로 갑자기 생각이 울버햄튼에서 달라요. 왜 패대기를 쳤죠? 로페테기 감독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울버햄튼이 알아요, 좀 진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구단 수뇌부와의 마찰 때문이었던 그렇죠. 거죠. 선수 영입 관련돼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음. 오닐 감독이 되게 젊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이 팀에 왔고 몇 살이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던 거. 정확히 아는 게 그래요? 별로 없네요. 네. 예.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오닐은 샤킬 오닐을 잘 알긴 하는데 아, 옛날 포항에서 뛰었던 오닐도 생각나고. 그렇죠. 오늘 며칠이지? 83년생이래요. 83년생. 네. 젊네요. 네. 40살. 어쨌든 개막전에서 황희찬 선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뭐 골은 넣지 못했지만 나름 굉장히 활발하게 골문을 노렸죠. 교체 출전을 했거든요. 4번 그리고- 했어요 슈팅을. 추가 많이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37분을 뛰었어요. 추가 시간이 아니었으면 한 30분, 27분, 30분밖에 못 뛰는 건데 그러면서 슈팅을 4개 뽑아서 팀 내 2위입니다. 와. 황희찬 선수 진짜 이날 기회만 나면 슈팅 때리고 측면 파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는데 역시나 조금 아쉬운 거는 크로스의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이날 운이 좋았던 게 크로스가 수비 맞고 다 동료들에게 연결해서 슈팅이 또 거의 한 2번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날 활약은 감독이 만족할 정도의 활약은 펼쳤다고 생각해요. 물론 슈팅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 게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에 때린 왼발 슛이 상대 수비수 완비사카 선수 발에 살짝 맞고 옆구멍을 때린 거. 그게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었는데 지금 울버햄튼 공격진이 좋지가 않아요. 울버햄튼 공격진이 아다마 트라오레 플럼으로 이적했죠. 디에고 코스타 브라질 리그로 갔죠. 그다음에 라울 히메네스도 플럼으로 이적했죠.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날 경기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됐지만 최전방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오늘 감독이 이날 활약 보고 충분히 양쪽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 보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우리 이강인. 네. 야,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개막전에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또 긴 시간 소화했죠. 네.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었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마요르카 때의 완벽한 모습까지는 아니었어요. 마요르카 때 경기는 거의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이끌고 지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날 뭐 많은 터치를 기록했고 경기 MVP까지 기록했지만 파리 생제르맹 경기력 자체가 좋은 경기가 아니었고 이강인 핵심 3명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강인 선수도 이날 좋았지만 그래도 패스 약간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크로스는 좀 아쉬웠는데 나름 슈팅을 좀 과감하게 많이 날렸어요. 슈팅 드리블 수비한테 계속 걸리긴 했지만 네네네. 아 골도 조만간 넣겠다. 네. 확실히 그 정도의 움직임이고 그 슈팅이 다 괜찮았어요. 그게 아쉽게 수비 발에 걸리긴 했지만 거의 골문을 다 향할 수 있는 정도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위협적이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약간 하프라인 쪽에서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는 동료 선수에게 수비 사이로 엄청난 전진 패스를 하나 찔러준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것만 통한다면은 이강인 선수 충분히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자리 잡고 할 수 있다라는 통할 수 있는 생각이 장면들이 꽤 있었죠. 많았죠. 뭐 드리블도 아주 좋았고 네, 그 수비도 아주 적극 가담하는 모습. 네, 적극 가담했고요. 이강인이 계속 성장해 가는구나. 역시 큰 무대로 가야 이 점점점 그쵸.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은바페 선수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은바페 선수가 돌아오니 결정됐나요? 예, 됐어요? 결정됐습니다. 은바페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벤치가 아니라 관중석에 관중석에 앉아서 낄낄대고 엄청- 있던데요? 엄청 미소를 보여서 낄낄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저럴 입장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골 못 넣으니까 저놈이 낄낄대네? 약간 이 느낌. 이제 비하인드 뒷얘기가 영국 언론에서 전해진 게 뭐냐면은 그 경기 직전에 은바페와 구단이 화해를 하고 약간 이제 팀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화해 무드로 간 상태였어요. 그게 이거는 외국 언론 뭐 가십성 기사일 수는 있겠지만 은바페가 그때 재계약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건 저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독 선임 선수 구성까지 모든 권한을 갖게 해주는 은바페가 예, 옛날 은바페가 호날두의 그 거의 그 왕권 시절을 생각하게 정도로 되는. 했는데 지난 시즌 워낙 많이 불거졌었죠.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불화설. 불화설이 있었죠. 네이마르가 떠나니까 은바페가 우승 건가? 그래서 지금 내업 음왕. 외국 현지 언론들이 그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이마르가 아릴랄로 일단 네이마르가 이적을 선언하면서 첫 경기 안 나왔잖아요. 그 네이마르가 무조건 거의 이적이 확실해지는 분위기에서 은바페가 돌아왔다. 그리고 네. 은바페와 이강인 네. 그림 좋네요 아주. 근데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가 워낙 케미가 네. 좋았잖아요. 좋았죠. 훈련 때. 짧은 네. 시간 동안. 그래도 은바페라두가 아니라 은바페가 있는 거와 없는 그 팀은 그쵸.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강인의 역할도 확 아니, 달라지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은바페가 혹시나 쟤 네이마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라고. 그렇죠. 아들 그럼 네이마르가 돌 던지고 간 거예요? 아들이라고 한 게? 그래 뭐 그러진 않겠죠. 이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전진 패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패스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은바페예요. 은바페는 다 알다시피 그럼요. 스피드가 엄청난 선수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정말 패스 맘대로 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 스피드, 빠르니까. 그 정도 스피드의 선수가 앞에 있으면 저 개막전 보면 줄 데가 없잖아요. 네. 저도 무슨 슛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던데요 보니까. 네. 그 음악에 그렇게 패스 들어오면 꿀 이러고 슈팅. 자 이강인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자 은바페 출발하고 뻥 쳐주면 은바페가 그냥 수비 제끼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장면들이 딱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음. 네이마르는 좀 아쉽지만. 자 이강인 선수를 놓고 또 우리 대표팀에서 지금 또 그렇죠. 약간의 잡음이 좀 있지 않나요? 사실상 이강인 선수는 9월 A 매치 클린스만호에 합류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네. 거의 결정이 됐고요.
이제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진짜 파리도 고민이 많을 거고 이강인도 고민이 많고 협회도 고민이 많은 게 이강인 선수가 9월 A매치든 황선홍호든 어디든 합류해서 만약에 우리가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대로 A매치 끝난 이후에도 미리 와서 한 5일, 훈련할 6일 수 정도로 훈련하게 될 경우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결승까지 가게 되면 10월 중순에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의 한 꽤 40여 기네요. 일 동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황선홍 감독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고 있지 않았었나 황선홍 감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A매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 이제 그 다음에 소집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을 가잖아요. 그 빅리그에 있는 핵심으로 뛰는 선수를 누가 그 아시안 게임 1차전에 맞춰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1차전에서만 뛰게 해줘도 정말 땡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네. 황선홍 감독은 그 A 대표팀 소집하지 말고 우리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먼저 소집하게 해주면 자기가 파리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보겠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아니면 약간 협상의 기술처럼 크게 꿈꾸고 하나씩 그걸 협상한다는 건 아니 차라리 미리 협상을 해놓고 이러면 우리 훈련 소집부터 할 수 있게 해주겠냐. 파리 생제르맹과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협상을 해놓고 이래도 안 주면 협회를 원망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원망할 수 있는데 이따 우리를 주면 그때 협상해 보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가능성이 희박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순진한 바람인 것 같고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A 대표팀이 먼저죠. 그렇죠. 먼저고 그리고 이강인 또 유럽에서 하잖아요. 유럽 원정이죠. 아무리 유럽에서 물론 아시아 팀하고 하지만 유럽에서 하잖아요. 유럽에서 하는데 당연히 유럽 이동 거리도 그렇고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 먼저 소집을 하게 해준다.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예를 들어서 양보를 거듭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파리가 만약에 그 A 대표팀 기간이 끝나면 우리 대표팀으로 다시 파리로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강인 선수는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지치고 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선수를 위해서나 팀을 위해서나 다 좋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좀 황선홍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애초 이 바람 자체가 너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이강인 선수가 A 대표팀에 차출되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예요. 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해야죠. 다만 황선홍 감독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6월달에 아시안 게임 선수들을 내가 좀 차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안돼 우리 쪽에 할게 대신 9월달에 조금 협조해줄게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어겨졌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저는 A 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하고 A 대표팀하고 지금 같이 겹쳐 있는 선수들이 한 4명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4명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국내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파는 또 반대예요. 생각해 보면 국내파들이 유럽 갔다 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클린스만 이거는 축구협회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령우 선수라든가 있잖아요. 네네 그죠? 있죠. 네. 그 서령우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와일드 카드 아닌가요, 서령우 선수가? 네, 와일드 카드잖아요. 그럼 A 대표팀에 안 A-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축구협회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축구협회가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최근 들어 소식으로는 어제 이제 협회와 크리스만 감독, 황선홍 감독이 삼자 대면 미팅을 됐나요? 했어요. 지금 유럽에 있기 때문에 맞다, 화상으로 맞다. 했겠죠. 아유 화상. 맞다. 네. 그러면서 그 4명을 차출하는 거에서 조금은 수그러들긴 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제가 전에 듣기로는 조금은 수그러들었는데 문제는 황선홍 감독이 이 선수들을 차출해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황선홍 감독이 생각하는 한 특정 포지션의 선수를 다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특정 포지션 없이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어디 포지션이에요? 왼쪽 측면입니다. 그 서령우 선수. 네. 그러니까 화상이죠. 네, 그래서 그 특정 포지션 선수의 한 명이라도 조금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황선홍 감독이 좀 있다라고 근데 그 하고요. 정도는 축구협회에서 조절을 해야죠.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의 양해
얘는 축구협회에서 구해야 된다고 보고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선수를 다 데리고 가고 싶죠. 네.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욕하고 싶진 않은 게 그렇죠. A 대표팀 감독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A 당연한 대표팀이 거죠. 우선되는 게 당연해요. 축구협회에서 아시안 게임의 중요성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다 클린스만 감독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하겠죠. 그거를 문제는 축구협회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 김학범 감독과 벤투 감독도 충분히 이런 얘기로 갈등 양상이 있었는데 김학범 감독은 대통령한테 막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걸 중재한 분이 지원해달라고. 김판곤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A매치를 안 뛰고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일찌감치 생각보다 좀 합류해서 뛰고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김학범 감독이 그때 벤투 감독에게 이런 양보해 준 거에 고맙다라는 표시를 했을 정도로 그런 중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근데 지금 협회 입장에서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중재를 해야 될 사람은 공식적인 자리로는 기술위원장과 전무자리예요. 전무는 이번 인사남에서 전무자리가 없어졌죠. 전무자리가 없는 데다가 전무자리가 전무하구나. 그렇죠. 전무하고요. 기술위원장은 밀러 위원장인데 밀러 위원장이 황선홍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 사이에서 이걸 중재를 역할을 지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어느 얘기까지 들리냐면 거의 클린스만 감독이 시키는 대로 좀 하고 클린스만 감독 말만 듣겠죠. 말을 듣고 있는 걸로 좀 자기가 뽑은 들려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밀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시안 게임 대표팀 감독도 본인이 아닐걸요. 밀러 감독이 그거는 이제 뭐 기술위원들이나 이런 그 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전후 관계를 그 살펴봐야 전이죠.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야 밀러 위원장이 직접 면접 처음 정명규 이렇게 한건 회장이 맞고요.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황선홍 뭐- 유명하잖아. 근데 뭐 그쵸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네, 밀러 위원장이 그걸 알 리도 그렇죠. 없고 그거를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뭐 할 사람이 없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은 안 되죠. 전화하세요. 참 뭐 하는 김판곤 겁니까 위원장님이 협회? 떠나고 나서 뭔가 이 KFA 행정 이곳저곳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슈퍼컵에서 후반전에 나온 게 좀 아쉽긴 했어요. 네. 전반전부터 나왔으면 좀 더 탄탄해지지 않았. 3골이나 먹진 않지 않았을까요? 독일 언론도 그래서 김민재를 왜 독일 언론이었나? 그 레전드죠. 레전드 출신이었죠. 왜 김민재 선수 선발로 안 넣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엘 감독의 선택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김민재 선수 프리시즌 경기와 이날 경기를 봤을 때도 100% 컨디션이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가 훈련소 3주 동안 5kg가 빠졌어요. 아하. 맞아, 확실히 야위였다. 맞아요. 얼굴이 엄청 많이 갸름해졌더라고요. 갸름해졌잖아요. 5kg가 빠졌는데 김민재 선수가 물론 지금 그 5kg 빠진 상태에서도 몸싸움이나 이런 거는 압도적이긴 해요. 근데 컨디션이 돌아오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 5kg나 제가- 어떻게 빠지지? 훈련소에서 5kg가 어떻게 밥이 안 맞았다. 안 빠지죠? 일단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죠. 훈련소에서 쪄오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참고로 쪄왔습니다. 네. 맛있었다. 저는 쭉 빠졌어요. 쭉 빠졌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밤 늦게까지 뭘 할 수 없잖아요. 훈련소에서는. 야식을 네. 이런 거나 야식도 못 먹고 술. 하루 3끼 딱 먹고 밤 10시 전에 자야 되고 무조건 막 이런 바른 생활을 하다 보면 빠지던데요. 저는 저는 하루 3끼 안 먹는 사람인데 3끼 먹다 보니까 이게 찌고. 찌고 막 그렇게 다른데 김민재 선수가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독일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증량? 파스타와 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증량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증량 몸무게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축구 선수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어요. 기초 군사 훈련 그 전에는 좀 4주였는데 지금 3주로 줄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갔다 오면 그 근력 회복이라든가 쓰는 근력이 달라요. 쓰는 근육이 다르죠. 쓰는 근육이 달라서 근력 회복이라든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한 2개월은 걸린대요. 많이 네. 걸려. 완전한 자기 전성기 시절 몸 상태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그렇게 걸린다고 해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나폴리 시절에 비해서 프리시즌이나 지금 이 경기에서도 실수들이 많이 보여요. 아직 컨디션은 확실히 좀 정상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프리시즌 때도 결정적인 실수 실수도 하나. 했었죠. 했었고 이날 경기에서도 패스하다가 패스 하나 끊겨서 역습 맞을 뻔한 위기 있었고 물론 거의 실점 위기를 하나 막은 것도 있었죠. 슈퍼 태클로 해서. 그거는 완전히 막 완전 막은 거죠. 골키퍼였죠 거의.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후반에 보는 걸로 하죠. 김민재 선수는. 그럼에도 저는 개막전 이번 주말 그쵸. 개막전이잖아요. 전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는 충분히 선발로 선발로? 쓸 것 같긴 해요. 그럴 가능성이 투엘 감독이 그렇죠. 투엘 감독이 분데스리가와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를 극찬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정도 믿음을 보면은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난 김민재가 좋다. 아, 성대모사 안 돼요? 투엘 조금 어려운데. 다시 그 악수행동 요새 감독님 감독님 자꾸 오신 것 오셨다 같은데. 가는데. 눈 보고 악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투엘 감독은. 네. 차분하면서 직설적이고 패스 능력이 빌더 플레이어에게 필요한 자질을 가졌다. 그리고 수비수고 아주 용감하다, 빠르고 도움 수비에 능하다, 항상 어깨 너머로 도와줄 곳을 찾고 있다. 이게 인터뷰 내용 정리한 거거든요. 투엘 감독이 그리고 한국 선수 구자철, 박주호와 함께 해봤는데 김민재도 이들과 같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강이 잘 잡혀 있다. 아주 친근하고 매우 좋은 인상이다. 극찬을 했거든요. 그렇죠. 투엘 감독 인상 보다가 김민재 인상 보면 아주 서운하죠. 네. 투엘 감독이 한국 선수들하고 되게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투엘 감독 박주호 선수 얼마 전에 그렇죠. 네, 포옹하고 하는 장면이 포옹하고 하는 장면이 이 경기였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경기 슈퍼컵 준비하러 가서 앞두고 가서 포옹하고 하는데 투엘 감독이 이 정도 믿음 보이면은 초반에 컨디션 안 좋아도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기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뛰면서 네, 뛰면서. 경기에 출전하면서 그렇죠.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네. 더 빨리 올라오겠죠. 네. 미넨 같은 팀이 한 경기 뭐 지는 거에 막 목매다는 그런 팀. 근데 아니니까. 근데 의외였어요. 라이프치히한테 아무리 그렇죠. 슈퍼컵이라고 해도 파이팅. 근데 참 이 경기 케인이 오피셜 난날 경기에 출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도장 찍고 오후에 출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케인이 벤치 멤버 있는 거 보면서 야 토트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승 못하더니 간 첫날 우승하겠구나. 가자마자 우승 기회를 잡았는데 네. 아, 몇 년 동안 못하던 걸 10몇 년 동안 못하던 걸 유스팀 시절부터 못하던 거를 맞아요. 하루 만에 하나 케인도 했는데 참 참 애증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토트넘에 있으면서 한 번 들어올리기가 그렇게 힘드냐. 자 K리그도 정말 재밌었는데 짧게 네.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강원이 이겼습니다. 야, 그것도 울산을 울산에. 잡았어요. 역사적인 승리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기록이 음. 많이 나왔죠. 어떤 기록이요? 일단 울산 소개를 먼저 해주고 맞아요. 이게 이게 네. 11년 만에 울산을 제압했죠. 그쵸. 11년 만에 울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또 15경기 만에 무승에서 아. 탈출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늪에 빠져 있었는데 강원이 이번 시즌에 무승부로만 따지면 1등이에요. 그래요? 제일 많아요 우승부가. 11무더라고요 보니까. 강무. 네. 아, 또 어떤 역사적인 승리인가요? 또 윤정환 감독님 부임 후 첫 승리죠. 드디어. 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요? 상단 후 홈에서 울산을 잡은 게 처음입니다. 아 진짜? 상단 후. 그것도 너무나 시원하게 잡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골들이 뭐 시원시원하게 골 말고도 뭐 경기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강원이 훨씬 많이 만들었죠. 울산 평소에 울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 그러게요. 무기력한 울산이 모습도 많이 굉장히 보였고. 침체가 됐습니다. 뭐 지금이 가장 분위기가 떨어져 있대요. 조현우가 그랬죠. 홍명보 홍명보 감독님 홍문부 감독님이요. 감독이 그랬나요? 지금 딱 나올 타이밍이죠. 이게 팀이야. 정말 나와야 되는. 네. 네. 근데 울산 얘기는 조금 제가 뒤로 하고 강원이 이날 경기는 저는 가브리엘이라고 여름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7년반 가브리엘 잘하대요. 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선수 이날 경기에서 정말 개인기가 장난 아닌데.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슛발도 그렇고요. 네. 뭐 피지컬 스피드도 그렇고 어디서 이런 연계. 선수를 찾았대. 그러니까요. 와, 특히 시즌 중에 그죠? 서민우 선수 골 넣었던 그 힐킥 패스. 아, 그 진짜 센스도 정말 뒤에 언제 쳐다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줬어요. 뒤에도 눈이 있나 봐.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그런 연계 서민 선수에게 어시스트했던 연계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키가 한 185, 6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게 거의 전술이에요. 골키퍼 이강인 골키퍼가 전술 포스를 차는 가브리엘. 걸 한 8개를 혼자 잡아냈어요. 이게 몸이 크잖아요. 네. 그 키도 단단하고. 크지만 약간 아담처럼 이게 두꺼워요 몸이 굉장히. 네. 그래서 잘 못 뛸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스피드는 근데 진짜 강원 선수들이 공 잡으면은 웰링턴 통해서 가브리엘에게 가는데 가브리엘이 그거를 거의 슈팅까지 이어가요. 개인기도 좋더라고요. 가브리엘 선수가 이날 슈팅만 8개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했다. 이게 8개면 진짜 많이 했네. 울산 전체 슈팅이 7개인데요. 가브리엘이 혼자 8개 울산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고 이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점유율이 30대 70이었습니다. 당연히 음. 70이 울산이었겠죠. 음. 그거를 실제 경기 시간으로 환전이 아니라 실제 경기 환전. 시간을 엔화인가요? 환율 얼마예요? 네. 많이 올라가던데 요새. 맞아요. 네, 3대 7 환율로 해서 3대 7 환율이면 시간만 보면은 강원이 볼을 가진 시간은 18분 14초. 야 슈팅 수가 19대 7이에요. 네. 강원이 19, 2배 이상을 더 많이 했네.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18분 14초 동안 경기했는데 슈팅이 19개예요. 와, 그럼 계속 한 때린 건데 그냥? 어쨌든 강원 슈팅스. 그 시퀀스를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공격 시퀀스를. 근데 그 저는 약간 좀 웃겼던 게 마지막 그 야구 PK 얻어낼 때. 네네네. 그 옆에 가브리엘이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가브리엘한테 주면은 쉽게 그냥 슈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끝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그 PK 못 얻었으면 네. 정말 욕 많이 욕먹었죠. 먹었을 네. 플레이인데 네. 그때 가브리엘 표정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 전 장면에도 좀 야구 뭐 하자는 선수가 거야? 약간 이 느낌. 욕심을 부렸던 것 같고 아무래도 같이 여름에 이적했던 그 브라질 선수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심이 좀 묻어 있는 것 있을 수 같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이 PK 얻어내자마자 자기가 차겠다고 자기 의견을 네. 실질적으로 강원이 이렇게 많이 슈팅을 쏟아냈고 유효슛도 많았거든요. 조현우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맞아요. 아니었으면 정말 더 울산이 많은 골을 허용했고 그렇죠. 대패를 당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울산이 정말 탈탈 털린 경기 네. 거의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올 시즌 가장 무기력한 경기가 네, 아니었나 맞아요. 울산 입장에서는 이럴 때 또 조현우 선수 꼭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하이라이트가 조현우 선방밖에 없어. 약간 그 대구 시절 DNA가 살아나면서 울산이 경기력을 보면은 울산은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에요. 네.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거기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해가지고 중앙에 이청용, 뭐 박호 선수, 엄원상 선수 해가지고 특색이 다 다른 선수를 조합해가지고 연계 플레이로 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엄청나게 패스 연결을 해서 만들어가는 팀이에요. 울산이. 근데 이날 최전방에 김지현 주민규 투톱했는데 두 명이서 슈팅 한 개밖에 못했고요. 아, 그 가지를 이선, 못했네 공이. 뭐 나중에 교체 투입 때 뭐 박호가 교체 투입됐었나요? 이청용하고 교체 투입됐을 건데 교체 투입돼 가지고 이 연계 플레이가 거의 없었어요. 울산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5경기 최근에 그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울산 경기력이 안 좋은 이유가 왜 안 될까요? 그 연결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뭔가 결국엔 또 타이밍상 공교롭게 박용우 선수가 떠나면서도 그런 게 아니냐.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박용호 선수가 아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그거를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그 자리에 저지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역습을 많이 허용하고 강원도래 강원의 역습을 계속 허용했잖아요. 막판에 야구 선수가 골 넣는 장면도 네. 그 저지해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박용호 선수가 또 패스 줄기 좋은 선수인데 그 패스 풀어주는 것도 없고 박용호 선수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게 크고요. 지금 보면은 울산의 골 결정력 지표라는 게 있어요. 1.23입니다. 골 결정력 지표라는 게 1.23이면 한 골 넣을 팀이 1.23골 넣는다. 더 많은 엄청 골을 좋다. 넣고 있다. 예. 아. 그리고 K리그 전체 1위는 서울입니다. 1.349. 울산이 안 되는데요. 예. 아마 주제를 넘는다는 거네요. 울산의 올 시즌 골 결정력 지표가 1.23이었는데 최근 1승 1무 3패였나요? 최근 5경기에서. 그렇죠. 그 기간 이번 한 달 동안에 0.62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11개 팀 중에 두 번째로 났대요. 약간 뭐 결정력이 떨어졌다고 봐야되는 거죠. 그러면? 결정력이 또 떨어졌고 제가- 기회도 만들 더 기회가 안 가는 줄어들고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지배력도 떨어지고 그 전에는 이렇게 짧은 패스 연계 플레이로 만들어서 완벽한 골기를 만들어서 넣었다라고 싶으면 지금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밖에 페널티 박스 밖에서 하는 슈팅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계 플레이 완벽한 기회에서 아닌데도 그냥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빗나가는 경우 많고 급해졌다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해진 골을 거죠. 넣기 어려운 지점에서 슈팅을 날리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 슈팅보다 못하다는 얘기인 거죠. 기대 슈팅 골 골 기대값. 골 기대값하고는 좀 골 달라요. 기대값하고는 다른가요? 네, 골 결정력 지수요. 넘어가죠. 뭐 이건. 네, 어렵네. 뭐 이런- 어쨌든 지금 울산이 듣도 부진하다. 보도 못한 통계 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부진하다 이것도 이거죠? 울산에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마상 입으셨잖아요. 이게 팀이야? 제목 이게 팀이야로 가죠 오늘. 자, 마스크 확 벗어. 메디컬 테스트 받는 것 같아요. 런닝머신 위해서. 아, 아니 저는 시계를 풀 수 없으니까. 울산의 김도훈 감독. 네. 자 그리고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원이 꼴찌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수원 삼성이 전북과 비긴 것도 잘한 거지만
일단 수원 삼성이 최하위로 내려왔고요. 승점 수원이 19점, 강원이 20점. 네, 1점 차이. 그리고 수원 FC가 지금 20점. 계속해서 내려가고 밑으로 있어요. 지금 거의 이 정도면 뭐라 그러죠? 자유낙하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거의 뭐 날개 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원 FC는 그러니까 지금 중위권이랑 그 강등권이랑 점수 차가 벌써 이렇게 많이 벌어졌네요. 나네. 지금 10위 수원 FC랑 9위 대구가 승점이 11점 차이예요. 그러면 3경기 이상 차이라서 그리고 울산도 그렇게 독주를 펼치다가 최근에 부진하면서 드디어 승점 10점 이내로 2위와 좁혀졌습니다. 11점 차이. 11점. 아 11점 안 좁혀졌네. 그렇죠. 안 좁혀졌군요. 안 좁혀졌어요. 근데 예전에 막 한 10. 몇 점? 포항이 비겼구나. 네, 네. 포항이 또 못 이겼죠. 포항이 못 이기면서 중위권 경쟁만 계속해서 빡빡해지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중위권은 근데 진짜 빡빡하다. 네. 와, 한 번 꼬꾸라지면 뭐. 상위 스플릿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대전한테 4대 3으로 졌고요. 7골 와. 넣었고 배준호 선수의 골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2대1 패스에 이은 네. 슛 아주 멋졌고 그다음에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복귀골을 터뜨리면서 골과 도움까지 기록했죠. 진짜 역시 무고사. 이 경기는 좀 얘기해보고 가야 되는데 네. 무고사와 제르소 투톱이 이 정도로 정말 대단한 팀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르소도 대단하던데요. 그게 제르소가 제주에서 엄청나게 측면 사이드를 빠르게 파고드는 진짜 드리블러형 크랙이었거든요. 네. 인천 와가지고 이 전술에 적응 못해서 선수가 많이 좀 안 좋아졌다는 평가 받았는데 무고사가 오면서 둘의 호흡이 살아났어.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날 거의 전반 8분에 무고사가 헤더 해주고 제르소가 바로 발리슛해서 넘어갔지만 그걸로 시작이었어요. 그냥 제르소와 무고사가 페널티 박스 안과 밖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계 플레이가 무고사 제르소 해가지고 뭐 한 무소? 무서요. 근데 그거 좀 안 예쁜데요? 제소. 그거 안 예쁜데요? 법정 가야 될 그것도 안 거라서. 예쁜데? 네. 무소 애플처럼 혼자 무고사 살아라. 제소도 그렇고 고소도 좀 그렇고. 무고사 제르소. 그래서 이날 저기 무고사 선수가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뭐 제르소 선수가 도움 기록하고. 그렇죠. 제르소가 짧게 줬는데 그거 슈팅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는데 정말 잘 그쵸. 찼죠. 오른발 감차. 감아차서. 감아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이었죠. 두 번째 골은 무고사가 문제였는데 찔러준 거. 그게 제르소가 달려들면서 받아가지고. 그 전 과정을 봐야 되는 게 역습 상황에서 공을 빼앗아요. 그걸 제르소가 몰고 오다가 무고사한테 패스를 하고 공 주자마자 그냥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주더라고요. 올해 약간 해리케인이 손흥민한테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선수가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뭐 되게 오랫동안 발을 맞춘 이 동료들처럼 진짜 정말 그거는 완벽한 인천 역습의 골이었어요. 인천이 진짜 원하는 축구를 그 경기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투톱이 그렇게 위력을 계속 앞으로 발휘하게 된다면은 정말 인천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팀 전술을 바꾼 다음부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팀 전술이라는 거는 뭔가 만들어가는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선수비 후역습 지난 시즌에 통했던 걸 하고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이날 대구 역시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이에요. 선수비 후역습 선수비. 그렇죠. 대구가 이날 서로 수비만 해. 서로 계속 수비만 야 내가 해. 먼저 수비할게. 대구가 이날 경기가 안 풀렸던 이유 하나는 점유율이 53%나 됐습니다. 점유율이 낮아야 되는 점유율 너무 많이 가져갔구나. 역습할 기회가 없었어. 점유율을 계속 대구는요 특이한데 30% 이하 점유율을 가질 때 승률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비에서 잔뜩 움츠려 있다가 한 방에 딱. 세징야랑 뭐 고재현 선수 이런 선수 이용해서 고재현 선수 이용해서 쭉 올라가서 역습하는 거잖아요. 이날 볼 점유율 높았고요. 경기를 약간 지배하다 보니까 지공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뼈를 줘야 되는데 뼈를 주지 못하고 살도 못 집에 취하고. 거를 가져버렸네. 줘야 되는데 가져버렸네. 그렇지. 얼떨결에. 반면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골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습이 그렇게 한 방에 확 통했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에드가가 한 3개월째 득점이 없어요. 그쵸. 그때 네. 헤딩으로 뭔가 한번 그 막힌 혀를 뚫어주나 싶었더니 대구는 약간 외국인 공격수들이 앞에서 조금 부진한 게 이제 문제고 인천은 반대로 외국인 공격수들이 살아나면서 지금 상승 무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소개하고 싶은데 무고사랑 제르소 선수가 서로 와서 좋다고 했던 서로 서로 와서 좋다고
그런 했던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무고사 선수는 서로 콤비 괜찮네 제르소. 서로 무고사는 이제 제르소 선수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다. 공간을 이용할 줄 안다. 내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멘트를 했고요. 반대로 제르소 선수는 무고사 선수를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무고사 선수가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맡길까요? 아니 읽어주세요 계속. 다시 서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선수다.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고사와 이런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고. 팀에 오는 것이었다. 음. 그래서 무고사 선수가 온다고 들었을 때 기뻤다. 무고사 선수는 경합 상황에서 헤더로 볼을 따줄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뭐 몇 경기 안 치렀는데도 서로 말 되게 인정하는 쉽게 말. 했는데 그거를 그러게요. 뭐 풀어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게 아니고 읽네요. 발음이 제가 어려웠나 봐. 동시 번역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잖아. 나랑 호흡이 되게 좋을 선수다. 아싸. 뭐 흔히 있는 칭찬 아닌가요 이 정도면? 잘했어. 보면 그렇네요. 잘했어요. 어쨌든 약간 해리 케인과 손흥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그거만 봤을 때는 호흡이 정말 잘 맞는. 네, 정말 잘 맞아요. 기대되네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줘도 마무리를 하는 약간 이어지는. 별명 그 무고사 제로사에서 무소했으니까 염화 미소 말고 염화 무소. 서로 이렇게 빵끝. 지금 생각한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잘했어요. 영화무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잖아요. 둘이 같이 갔죠. 둘이 같이 갔죠. 잘라주세요. 자 또 이 분위기 어떻게? 인천이 승점 36점으로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위 대전과 승점이 똑같고요. 5위 광주, 4위 서울까지 38점, 2점 차. 정말 6위 싸움 박 터지겠네요. 서울이 진짜 많이 떨어져. 서울이 네. 위험하죠 지금. 광주랑 승점이 같은 4위죠. 네. 서울도 좀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광주 포항과 비겼죠 이번에. 1대1로 비겼습니다. 참 광주 같은 경우도 티모 선수가 골 넣었는데요. 중앙 수비수예요. 중앙 수비수를 티모. 티 뭐예요? 티모 씨? 예. 이종효 감독도 진짜 전략가인 게 이 선수를 올립니다. 중앙수비수를. 중앙 수비수를 올려서 거기서 골 넣었어요. 근데 아. 수비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급 기술의 슛을 때려서 동점골 넣었거든요. 어떻게 넣었더라? 오른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라인 바깥에서 바로 원터치 오른발 가마차기 슛으로 넣었습니다. 가마차기인데 세기가 꽤 셌죠. 수비수가 그런 정도의 슈팅을 할 수 있는 수비수가 가마차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중앙 수비수인 거죠? 네, 중앙 수비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K리그가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K리그는 늘 재밌죠. 그리고 또 바깥에서 괴롭히지만 않으면.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빨리 골 소식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자,